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고전역학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할 수업은 페이지 16쪽부터 진행되는 여러 가지 힘 부분부터입니다. 자, 우리 그 전에 했었던 것,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가속도 운동, 그 두 가지의 개념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적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파트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자, 페이지 16쪽 보시면 여러 가지 힘 나와 있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힘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놓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다루게 될 부분에 전자기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력 같은 것들, 그리고 양력, 그리고 또는 뭐 탄성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공부하셨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힘 중에서 마찰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탄성력 같은 경우, 아니면 저항력,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마찰력이나 탄성력 같은 것들이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탄성력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가서 잠깐 좀 가볍게 좀 다뤄보긴 하겠지만 문제상으로는 사실 좀 많이 안 다뤄져요. 그 말은 그만큼 역학 파트의 문제가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힘들은 뭐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을지언정 예를 들어 거기에 마찰력이 좀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탄성력 같은 게 좀 추가가 된다거나 이래버리면 문제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찰력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 수준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 하지만 예전에 배우지 않았었던 뭐 동력학이랄지 혹은 유체역학 같은 것들이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할 양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긴 했는데 어찌됐건 문제 자체만의 난이도는 떨어졌다는 거. 그 정도를 좀 우리가 좀 안심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17쪽으로 넘어갑니다. 17쪽은 운동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죠. 바로 고전역학의 바로 대부, 바로 뉴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의 운동법칙은요, 중학교 때부터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름들을 좀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을 때 너 누구 알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뉴턴 아니면 이제 아인슈타인 뭐 이 정도의 학자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뉴턴의 시대랑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 시대에 미친 영향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운동 법칙뿐만이 아니라 만유인력 같은 것도 계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뉴턴의 시대가 적용되던 그 당시에는요, 그냥 과학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대에도 그런 어떤 뉴턴의 사고관이 약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그리고 만유인력 이런 녀석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주로 이제 공식으로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것들을 계산을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고 증명을 하고 공식화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에 알지 못하는 것들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사고관이 굉장히 낙천적인 사고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라도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괜찮을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그 원인을 알아. 그럼 그 원인을 조작만 해준다면 결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회에 어떻게 영향 미치느냐? 환경보호를 안 합니다. 왜? 간단한 거죠. 환경이 파괴돼요. 나중에 복구하면 되지. 이 생각하거든요. 나 아프거든요.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약 하나를 먹었는데 안 나. 두 알 먹어요. 안 나. 세 알 먹고 네 알 먹는 겁니다. 먹다 보면 낫겠지. 아니면 언젠가 날 고쳐줄 약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낙천적인 사고관? 그런 것들, 낙관적인 사고관을 그렇게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뉴턴의 시대, 뉴턴의 사고관이 이제 좀 적용이 되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인 사고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상대성 이론할 때 잠깐 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낙관적인 사고관을 가질 수 있게끔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공식화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볼까요?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관성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성이라고 하면요,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 자, 여기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냐?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 이런 식의 관성을 우리가 정지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운동관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정지되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는 거고, 움직이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인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첫 번째인 관성의 법칙에서는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물체의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는 것.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 자, 한 물체에게 한 종류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힘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힘은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역시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고, 그리고 서로 비스듬하면은 평행사변형 같은 형태로 우리가 합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힘들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 각각의 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딱 하나의 힘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의 힘을 우리가 이제 알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그 알짜힘이 0인 조건에서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는 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힘 아무것도 안 주니까 가만히 있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바로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 우리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페달을 저으면은 내가 힘을 주는 거죠. 앞으로 가요. 페달을 빨리 저으면 더 빨리 갈 거고요. 페달에 발을 띄면 느려집니다. 자, 우리가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에게 힘을 주는 건데, 이때 페달을 세게 밟으면 빨리 가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움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려져서 정지되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 그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힘이 0일 때 그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자전거에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전거는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안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힘들이 여러 개가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주는 힘 말고도 다른 마찰력 혹은 공기 저항력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는 속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자전거의 페달을 어느 정도의 세기로 일정하게 밟아주면은 그때 자전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성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는 포스의 줄임말 F죠. 가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야, 힘이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파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워. 그리고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은 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워나 포스나 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힘으로 쓰입니다. 뭐 상관없어요. 파워가 되게 좋다. 포스가 좋다는 왠지 모르게 좀 스타워즈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서 좀 그렇다고 치는데, 어찌됐건 일상생활에서 막 힘 좋은 애들 막 보면 쟤 파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파워는 사실 일을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뭐 과학에다 따지면은 이제 뭐 능률이죠, 능률. 그러니까 파워가 좋다라는 말, 파워가 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 힘이 세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일을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파워가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라고 하는 것과 포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이제 아마 학생들이 잘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예전 어렸을 때 TV 보면 이렇게 쫄쫄이들 입고 나와가지고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파워레인저 뭐 그런 아이들. 근데 그 이야기들 막 보다 보면은 5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막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 5명이 막 떼거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건 다 좋다 이건데, 항상 마지막에 악당이 나오는데 악당은 한 명이거든요. 5명이 떼거지로 덤벼요. 굉장히 치사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찌됐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정말 잘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 시나리오를 보다 보면은 그 5명 중에 한 명이 혼자 쫄래쫄래 돌아다니다가 꼭 졸개들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보면 저 녀석들이 정말 힘이 좋은 건가? 정말 잘 싸우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파워레인저는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 걔네들은 파워가 좋은 애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인보다는 힘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름이 파워레인저다. 그 말은 이를 굉장히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당을 상대할 때 떼거지로 덤비는 그런 치사한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 포스레인저? 얘네들은 정말 능률도 좋고 힘도 좋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고 수도 늘어났더군요. 이제는 5명이 아니고 막 10명, 20명씩 막 정말 떼거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파워라고 하는 것은 능률이고요. 포스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F라고 이제 줄여서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은 힘에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의 효과는 뭐가 있느냐? 바로 모양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모양이 변화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러는 것들. 힘 가하면 어떤 물체의 모양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끝. 그때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는 것들로 이미 벌써 설명이 끝납니다. 지금은 모양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런 조건 내에서 힘의 효과를 운동 상태의 변화로 가지고만 설명을 합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 역시 2가지가 있어요. 바로 빠르기의 변화, 그리고 방향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힘이 가해져요. 힘이 가해져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에 의해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빠르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물체의 빠르기가 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힘이 없어. 알짜 힘이 0이에요. 그러면 힘의 효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빠르기 자체의 변화도 없어야 되니까 0인 거죠. 그런데 물체가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다.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알짜 힘이 0이다? 효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거든요. 효과 없다? 그 말은 운동 상태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빠르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물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빠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모든 힘의 압력이 0이 된다면 그 물체는 빠르기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방향의 변화도 없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속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빠르게 변화 없고 방향의 변화 없는 것.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성의 법칙은요. 그 물체가 관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짜임이 0인 조건에서 가능한 운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관성을 나타내고요. 움직이는 물체라면은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빠르기가 일정하면서 방향도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죠. 교재 보시면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나와 있습니다. 사고 실험은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니고요. 이론상 가능한 그런 이 현상들을 우리가 그 상시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실험들을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갈릴레이는 일정한 높이에서 굴러가는 이런 어떤 쇠구슬 같은 것들이 마찰이 없는 면을 굴러간다면은 처음 출발한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절대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수평면이 지면과 나란한 상태로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그 물체는 속력의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영원히 굴러갈 것이다 라는 이런
관성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뉴턴이 이 관성의 법칙으로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를 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우리 앞서 가속도 배웠었죠? 가속도 결과적으로 속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속도의 변화예요. 빠르기나 변하네요. 빠르기도 변할 수 있고 방향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힘의 효과,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고 빠르기도 바뀔 수 있고 방향도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짜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앞서 관성의 법칙에서는 알짜 힘이 0인 조건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지금 현재 보는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알짜 힘이 존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가속도를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체, 예를 들어 정지해 있는 물체에게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는 움직일 거거든요. 움직이면 가속도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동일한 힘으로 어떤 두 물체를 미는데요. 한 물체는 가볍고 한 물체는 무거워요. 그럼 내가 힘을 줘서 밀었을 때 당연히 가벼운 물체가 더 빠르게 속도가 변할 거고요. 무거운 물체는 느리게 변할 거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때 단 뭐가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은 이때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가 서로 반비례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동일한 두 물체가 있는데 힘을 가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체에게는 큰 힘을, 어떤 물체에게는 작은 힘을 가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큰 힘을 가하는 물체의 속도 변화가 더 클 거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결과적으로 질량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다만 질량은 일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가속도와 힘에 관련된 그래프는 비례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써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가속도 A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런데 가속도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단위를 보면 공식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실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다면은 단위 자체가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나눠주는 이런 단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과 동일한 단위입니다. 왜냐면은 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무게의 단위거든요. 무게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즉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되는데 여기다가 또다시 킬로그램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속도라고 하는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과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나누는 것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가속도가 질량분의 힘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식이 바로 힘 F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공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이 두 가지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후에서 보는 작용 반작용 법칙까지 해서 모든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공식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는 ma, 이거 하나죠. 오케이? 아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알짜임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죠? 알짜임이 0이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질량이 크든 작든 무조건 가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속도의 변화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 물체에게 힘을 가해 줄 거예요. 알짜임이 존재하면은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 가속도의 법칙에서 나온 이 F는 ma라고 하는 공식,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18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8쪽으로 넘어가시면 뉴턴의 운동 제3법칙, 바로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벽을 밀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요 칠판을 제가 밀 겁니다. 딱 밀면은 제 몸이 뒤로 물러나거든요. 자, 앞서 관성의 법칙에서 힘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했었었는데요. 힘이 가해지면은 물체의 모양이 변화되든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칠판을 밀었거든요. 밀면은 힘을 가한 거죠. 그럼 내가 칠판에다가 힘을 가했으면 칠판은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즉,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든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든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이때 힘은 제가 칠판에게 준 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칠판을 미는 순간에 내 몸이 뒤로 밀려난다. 그 말은 저에게 지금 힘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나타났느냐? 이때 뉴턴은 이런 형태를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는 힘이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칠판에게 힘을 가하면 칠판도 나에게 힘을 가한다. 자,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힘을 가해요. 이때 그 힘을 FA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A, 제가요, B, 칠판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럼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는 거죠. 이때 그 힘을 FBA라고 했을 때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그러면서 A가 B에게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B가 A에게 가하는 힘은 반작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AB와 FBA는요,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두 힘입니다. 자, 내가 칠판에게 100N의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칠판도 저에게 100N의 힘을 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벽돌 깨기, 송판 격파, 그런 것들 뭐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요, 송판 격파를 하거나 아니면 벽돌 격파 같은 거 딱 했을 때 빵 쳐가지고 한 방에 딱 깨지면 그 사람도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는데, 안 깨지면은 민망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결과적으로 내가 칠판을 100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정말 칠판은 나에게 100N의 힘을 되돌려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내가 100N으로 힘을 가했는데 칠판이 예를 들어 약간의 모양이 변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칠판이 뒤로 밀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 힘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가해준 힘의 일부가 쓰인 거죠. 쓰이고 나면 남는 힘만 되돌아옵니다. 남는 힘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100N의 힘을 가했는데 칠판이 예를 들어 어떤 현상,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80N의 힘을 썼다. 그럼 실제로 돌아오는 건 20N밖에 안 되는 거죠. 벽돌을 부시기 위해서 1000N의 힘을 가했어요. 벽돌이 깨집니다. 깨지면서 힘을 쓴 거죠. 힘을 썼어요. 그럼 그 쓴 것만큼은 써버리고 남는 힘만 되돌아오니까 안 아픈 거죠. 근데 안 깨졌다. 거의 대부분의 힘들이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아픈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뭐 특별히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힘을 소비하는 것들은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 내가 100N의 힘을 A가 B에게 가했다. 그렇다면 B도 A에게 동일한 힘을 가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알짜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거든요.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뭔 얘기냐? 예를 들어 F1이라고 하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요, 두 힘을 더해서 합력을 계산을 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두 힘이 서로 반대예요. F1, F2. 이렇게 되면은 이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R자인 F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힘이 비스듬하다. 하나가 F1, 하나가 F2다. 그러면은 이때 평행사변형 그려서 그 꼭지점, 막꼭지점까지 이 직선을 합력 F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러면은 두 힘의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완전 반대니까 빼버리면은 0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작용 반작용의 두 힘 FAB와 FBA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힘을 더하거나 빼려면은요, 그 힘이 한 물체에게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물체에게 F1과 F2가 동시에 가해져요.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요, 반대 방향이면 뺄 겁니다. 그런데 FAB는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힘인가요? A가 B에게 주는 힘이거든요. 힘을 받는 상대가 B죠. 근데 반대로 BA는, FBA는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B가 A에게 주는 힘입니다. 따라서 그 힘을 받는 상대가 A란 말이에요. 따라서 FAB는 B에게 가해지는 힘이고 FBA는 A에게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0이 아니란 이야기죠. 도리어 A가 B에게 FAB만큼의 힘을 주기 때문에 B는 FAB만큼의 힘을 받아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요. 거꾸로 A는 B로부터 FBA만큼의 힘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FBA만큼의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음판 위에서 두 학생이 서가지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자신의 몸의 질량 60kg이고요. 또 한 명은 30kg이에요. 자,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하자고요. A가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B를 팍 밀어버립니다. 죽어라 이러면서. 자, 이때 예를 들어 60N의 힘으로 A가 B를 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A가 B를 민 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작용 반작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B도 A에게 힘을 돌려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당연히 60N만큼 되돌려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때 A가 B를 60으로 밀었어요. 그럼 B는 60N의 힘을 받아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가속도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B가 가지는 가속도를 A, B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가속도 어떻게 계산한다?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질량 얼마? 질량 30kg이고요. 그리고 힘은 60N이죠? 그럼 가속도 얼마? 2m/s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죠? B는 2m/s의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면서 아마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B를 밀었다고 해서 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B가 A에게 또 60N의 힘을 가하거든요. 따라서 A가 가지는 가속도를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때 A의 가속도는 질량 60에다가 힘이 60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1m/s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 말인즉슨 두 상황에서 두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서로 간에 힘이 작용 반작용 되면서 각각 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래프로 한꺼번에 옮겨보면요,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에서 1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A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1m/s까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B는 1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속력이 2m/s까지 요렇게 증가를 해야 될 겁니다. 요게 지금 A라고 하는 학생이고 요게 지금 B라고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서 1초 후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이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때 A는 요만큼의 속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요만큼 속도가 변화됐고요. B는 속도가 요만큼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초 동안 A와 B가 움직인 거리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A는 요만큼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B는 요만큼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자, 움직인다? 쉽게 말해서 A가 B를 팍 밀었어요. B가 뒤로 물러나겠죠. 근데 A가 B를 미는 순간에 A도 거꾸로 튕겨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튕겨나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거운 친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리를 이동하죠. 그러니까 그냥 끄떡하고 말아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가벼운 B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끄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왁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끔 이제 우리가 친구들끼리 요즘 학창 재학생 애들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손바닥 맞추면서 이렇게 빵빵 치는 거 있잖아요. 빵 쳐가지고 이렇게 넘겨뜨리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치고, 그죠? 얘가 치려고 손바닥 마주치고 이제 싹 피한다거나. 근데 그런 식의 요령 없이 한 명은 가만히 있고 한 명이 그대로 팡 쳐가지고 둘 중에 누가 넘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만일 어떤 둘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무조건 무거운 친구가 이깁니다. 왜? 그만큼 가속도의 변화가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몸의 운동 상태, 능력, 그래서 빵 쳤는데 몸이 갑자기 90도로 띠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꼬리 또르륵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무조건 질량이 큰 친구가 이긴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이론적으로만 따지고 예를 들어 어떠한 스킬 같은 거 없이 그냥 단순히 힘과 힘이 맞붙친다면은 결과적으로 무거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는요, 우리 주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식화해낸 그런 아주 대단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가지고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포물선 혹은 원운동을 한다거나요, 이런 식의 운동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19쪽에는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리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자, 먼저 운동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표현한 그 양입니다. 자,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양? 표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현 아니면 효과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P라고 적거든요. P. 근데 이 운동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물리량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이때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량. 이때 질량은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속도.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죠. 따라서 질량의 속도를 곱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동량 자체도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가지고 있다?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하나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공식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단위를 보시면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곱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운동량이었고요. 또 하나는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자, 얘는 충격의 정도를 표현한 거예요.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지? 자, 그런데 이때 충격량을 우리가 I라고 적을 겁니다. I. 그런데 이 충격량은요, 충격, 힘이 필요해요. 힘 F에다가 얼마만큼
시간 동안 받았지 시간을 곱해줄 겁니다. 자, 이때 힘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세크예요. 세크.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단순히 크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힘 쓰네요. 힘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바로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충격량 역시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 단위인 초를 곱해서 뉴턴 세크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동량은 P는 질량, 보통 우리가 M이라고 쓰죠. M에다가 속도 V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충격량 I는요, 힘 F에다가 시간 T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 운동량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 질량은 어떻게든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충격량을 계산하는 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게 일정한 힘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가해진다라고 아예 조건이 딱 나와 있으면 충격량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게 100N의 힘이 10초 동안 가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충격량은 1000N세크. 너무나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볼까요? 예를 들어 힘을 가했죠. 그런데 내가 칠판을 두들기는 힘의 크기가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그 힘이 실제로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칠판에 부딪혀가지고 떼어지는 그 순간까지 힘의 크기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판을 두들기는데 이때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접촉이 됐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접촉됐는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잴 수 있나요? 굉장히 짧습니다. 1초? 아니에요.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꾸준하게 이렇게 밀고 있다. 그럼 좀 이야기가 다를 텐데 탕! 몰라요. 이게 모릅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힘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충격량을 계산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충격량 I가 운동량의 변화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우리 델타라고 하면은요 항상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말인즉슨 충격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그런 물리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 말은 충격량과 운동량이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환이 된다? 그 말은 얘네들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일단은 단위가 다른데 얘네들이 변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운동량의 단위는 앞서 봤던 것처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두 개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단위는 서로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이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뉴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좀 나왔었지만 무게의 단위거든요. 무게의 단위는 보통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건데 무게를 계산할 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이때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중력 가속도의 단위도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되는 게 뉴턴인데 여기다가 또 뭘 곱하겠다? 초를 또 곱하겠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요 S의 제곱, 이게 지금 분모항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소거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뉴턴 세크와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완전히 동일한 물리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B라고 하는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고요. A라고 하는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둘 다 질량이 2kg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2kg이라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움직이던 A가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굴러가다가 정지되어 있는 B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A가 계속해서 0.5m/s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A가 B와 충돌을 하고 나면은 B는 앞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속력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과연 B는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바로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A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 P는요, PA는요, 질량 2kg짜리가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던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얼마? 4kg m/s. 그죠? 그런데 이후에 충돌 후에 A의 속력 변화가 나타납니다. A의 속력 변화가 0.5m/s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A의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은 질량은 변화된 게 없겠죠. 2kg에다가 속력 0.5m/s 곱해주면은 얼마 나온다? 얼마 나온다? 1kg m/s 밖에 안 나오죠. 자, 보세요. 처음에 운동량이 4kg이었는데요. 그죠? 4kg m/s였는데 나중에는 1kg m/s로 바뀝니다. 감소됐죠. 운동량이 감소됐거든요. 근데 저 감소된 게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거죠. 바로 A가 B에게 충격량으로 전달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B가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A로부터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A로부터 받은 충격량, 바로 B가 받은 충격량 IB는요. IB는 A의 운동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중에서 처음 빼준다 그랬어요. 4kg m/s에서 마이너스 1kg m/s. 그래주면 얼마 나온다? 3kg m/s. 자, 그런데 이때 kg m/s와 뉴턴세크의 단위가 동일하다 그랬죠? 3뉴턴세크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는요, 충격량을 3뉴턴세크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3뉴턴세크만큼 운동량이 3kg m/s만큼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2kg짜리 물체가 3kg m/s만큼의 운동량을 가질 수 있는 속력은 얼마? 1.5 m/s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운동량,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힘에다가 시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은 둘째치고 충격량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접촉이 돼서 충돌을 하는데 충돌 시에 힘이 얼마가 가해졌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방식으로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계속해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중요한 것. 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충격량을 계산할 때 힘에다가 시간 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과 힘에 관련된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의 그래프는요, 일정한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충격량 어떻게 계산한다? 힘에다가 시간 곱한다. Y축이 힘이고요, X축이 시간입니다. 그 말은 일정 시간 동안의 아랫면의 면적이 뭐다? I다. 충격량 I다. 근데 아래처럼 시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에도요, 결과적으로 아랫면의 면적은 뭐에 해당한다? 충격량 I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 면적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요 면적 계산하려면 이거 일일이 다 나눠야 되죠. 하나하나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한다니까요. 과학은 수학 아니라 산수라 그랬습니다. 이거 계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그냥 시간, 힘에 관련된 그래프가 아랫면의 면적이 뭐구나? 충격량이구나. 요거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등속도 운동할 때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할 때 그래프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가 바로 요 형태거든요. 요 형태. 그랬을 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시간, 힘에 관련된 그래프 나오면은 아랫면의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페이지 20쪽에 보시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이 충격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힘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그 둘러싸인 아랫면의 면적은 항상 충격량에 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랫면적이 동일한 상태의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거든요. 그 말은 두 상황에서 충격량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말과 충격력이라고 하는 말 엄밀하게 구별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충격량 I가 일정하다면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작아지겠죠. 제가 무단횡단합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요. 차에 치였습니다. 죽고 살고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것은 충격량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충격량이 많아도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충격력이 줄어들어요. 충격력이 줄어든다? 힘의 효과가 적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모양 변화가 적겠죠. 뼈가 덜 부러질 겁니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차에 치였거든요. 충격량이 작아요. 충격량이 작으면 일반적으로 힘도 작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극도로 짧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은 충격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충격력 커진다? 힘의 효과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뼈가 많이 부러지겠죠.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충격력을 줄여서 물체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자동차의 에어백.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지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운동량을 가지고 그대로 앞에 핸들이나 아니면은 유리창 같은 데 충돌을 해버린다면요,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충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에어백을 터트려줘요. 에어백을 터트려주는데 지금 이거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에어백이 터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 에어백이 터진다. 그러면 그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만으로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고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져주면은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내는 앞에 충돌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쭉 밀어주는 힘 때문에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내부에 있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이 고전 역학에서 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